심리학 객관 큐브 3 제5장 일생에 걸친 발달. 발달의 주요 논제, 출생 이전 발달 그리고 신생아. 첫 번째, 발달 심리학자들이 추구해온 세 가지 논제는 무엇인가? 발달 심리학자, 평생에 걸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연구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연구한다. 이들은 선천성과 후천성, 그러니까 유전적 유산과 경험 간의 상호작용, 연속성과 단계, 그러니까 발달이 점진적인지 아니면 비교적 급작스러운 일련의 변화인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연속성과 그 단계, 그 다음에 안정성과 변화,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특질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변화하는지 어떤 그 여부, 이러한 세 가지 논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첫 번째, 선천성과 후천성, 그 다음에 연속성과 단계, 안정성과 변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 유산과 경험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발달이 점진적인지 아니면 비교적 급작스러운 일련의 변화인지,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특질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변화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출생 이전의 발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테라토겐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삶의 주기는 하나의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여 접합자를 형성하는 임신부터 시작된다. 접합자의 내부 세포들은 배아가 되고 다음 6주에 걸쳐서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고 기능하기 시작한다. 9주경의 태아는 사람으로 알아볼 정도가 된다. 테라토겐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탯줄을 통해 전달되고 발달하고 있는 배아나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세 번째, 신생아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생아의 심적 능력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신생아는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감각장치와 반사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예컨대 신생아는 어머니의 냄새와 모습을 신속하게 변별학습한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선호 절차와 같이 습관화를 검증하는 기법들을 사용하여 유아의 능력을 탐구한다. 다음, 유아기와 아동기. 네 번째, 유아기와 아동기의 두뇌와 운동기술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두뇌 뉴런들은 유전과 경험이 만들어간다. 아동의 두뇌가 발달함에 따라서 신경 연결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난다. 그런 다음에 경험이 가지치기 과정을 촉발하여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사춘기까지 계속된다. 아동 초기는 두뇌를 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두뇌는 일생에 걸친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자체적으로 수정해간다. 아동기에는 앉기, 서기, 걷기 등과 같은 복잡한 운동기술은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발달한다. 물론 그러한 순서의 출현 시점은 개인의 성숙과 문화의 함수이기는 하다. 우리는 대략 3.5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낼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주요 두뇌 영역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피아제와 비코츠키
그리고 오늘날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마음은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지앙 피아제는 자신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아동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수정해 나간다고 제안했다.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주는 스키마들을 형성한다.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는 처음 2해의 감각 운동 단계를 거쳐 아동은 보다 복잡한 사고방식으로 넘어간다. 전 조작 단계, 대략 2에서 6, 7세까지의 전 조작 단계에서 아동은 마음 이론을 발달시키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단순한 논리적 조작도 수행하지 못한다. 대략 7세가 되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 접어들어서 보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대략 12세경이 되면 형식적 조작 단계에 접어들어서 체계적으로 추리할 수 있다. 연구들은 피아제가 제안한 순서를 지지하지만 아동은 피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능하며 발달은 더 연속적이다라는 사실로 보여준다. 아동 발달에 관한 미코츠키의 연구는 아동의 마음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비코츠키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상위 수준의 학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받침대를 제공해준다. 6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무엇입니다.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결손과 반복적 행동이 특징인 장애이다. 오늘날 8세가 된 미국 아동 68명 중 1명이 ASD로 진단을 받는데 보고된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의 증가는 인지장애나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 왔는데 이 사실은 아동장애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임을 시사한다. 7번째, 부모, 유아 애착의 유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 직후인 대략 8개월경에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은 낯가림을 나타낸다. 유아가 애착을 형성하는 까닭은 부모가 단지 생물학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을 제공해주고 친숙하며 반응을 해주기 때문이다. 오리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은 결정적 시기에 발생하는 각인이라고 부르는 경직된 애착 과정을 나타낸다. 8번째, 애착의 차이를 어떻게 연구해 왔으며 알아낸 것은 무엇인가? 애착이란 것은 낯선 상황 실험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 실험들을 보면 어떤 아동들은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다른 어떤 아동들은 불안정 애착을 보인다. 유아의 애착 스타일은 개인의 기질,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의 반응성 모두를 반영한다. 성인들의 관계에도 아동 초기의 애착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유아기에 반응적인 보호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기본 신뢰를 형성한다는 에릭슨의 생각을 지지해준다. 9번째, 아동기의 방치나 학대는 아동의 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동은 매우 탄력적이지만 아동 초기에 부모가 심각하게 방치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애착 형성이 차단된 아동은 애착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에 처하게 될 수 있다. 10번째, 아동의 자기 개념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자기 개념은 점진적으로 출현한다. 생후 15에서 18개월의 아동은
거울 속의 모습을 자신으로 재현한다. 학령기가 되면 자신의 많은 특질들을 기술할 수 있으며 8살에서 10살이 되면 자기 이미지가 안정이 된다. 11번째, 3가지 양육 스타일은 무엇인가? 아동의 성격 특질은 이 스타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양육 스타일 3가지. 권위주의적, 허용적, 권위적 양육 스타일은 통제의 정도를 반영한다.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권위적 부모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경향이 있지만 이 관계에서 인과성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이 양육 방식은 개인적 가치관과 문화적 가치관 모두를 반영한다. 다음 청소년기 12번째, 청소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신체 변화는 발달하고 있는 10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사회적 독립으로 확장되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다. 소년은 이른 성숙의 이점을 갖지만 소년은 늦은 성숙의 이점을 갖는 것으로 본다. 두뇌의 전두엽이 성숙하고 수초의 성장이 청소년기와 20대 초기에 증가하며 증진된 판단과 충동 제어, 그리고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13번째, 피아제와 콜버그,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인지 발달과 도덕성 발달을 어떻게 기술하였는가? 피아제는 청소년들이 형식적 조작 능력을 발달시키며 이 발달이 도덕 판단의 토대라고 생각했다. 로렌스 콜버그는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전인습적 도덕성에서부터 법과 사회 규칙의 준수에 관심을 갖는 인습적 도덕성을 거쳐 보편 윤리 원리에 근거한 후인습적 도덕성에 이르는 도덕 추리의 단계 이론을 제안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도덕성이 생각뿐만 아니라 도덕 직관과 도덕 행동에도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비판자들은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이 개인주의 문화의 중산층 남자의 조망에서 바라본 도덕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다음 14번째, 청소년기의 사회적 과업과 도전거리는 무엇인가? 에릭슨은 각 삶의 단계가 자체적인 심리 사회적 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은 자기 감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 즉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이것은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정체성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자기 개념의 한 부분이다. 15번째, 부모와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기에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청소년들은 또래의 복장, 행동 거지, 그 다음에 소통 방법 등을 받아들인다. 부모는 종교, 정치, 대학, 직업, 선택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16번째, 신흥성인기란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청소년기로부터 성인기로의 전환이 더 오랜 시간 진행된다. 신흥성인기란 18세부터 20대 중반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비판자들은 이 단계가 대부분 오늘날의 서구 문화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성인기 17번째, 중년기와 성인 후기 동안에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근력, 반응시간, 감각능력, 심장기능 등이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중년기, 대체로 40에서 65세까지의 중년기를 거쳐 65세 이후의 성인 후기까지 계속하여 감퇴한다. 다시 근력, 반응시간, 감각능력, 심장기능 이런 것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감퇴한다. 여자의 가임기는 50세를 전후한 폐경과 함께 끝난다. 남자는 호르몬 수준이나 가임 능력에서 연령과 관련된 급격한 하강을 보이지는 않는다. 성인 후기에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고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의 취약성이 증가한다. 염색체의 끝부분, 텔로미어, 이 부분이 닳아버려서 정상적인 유전 복제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수를 돕는 유전자, 낮은 스트레스, 좋은 건강 습관 등이 말년의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8번째, 기억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회상 능력은 감퇴하기 시작하며 특히 무의미 정보의 경우에 그렇다. 그렇지만 재인 능력은 강력한 채로 남아있다. 노인들은 시간에 근거한 과제와 습관적 과제를 기억해내기 위해 시간 관리와 기억 단서에 더 많이 의존한다. 발달 연구자들은 횡단 연구, 그러니까 상이한 연령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동일한 한 사람을 반복해서 연구하는 종단 연구, 이 두 가지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를 통해서 기억과 같이 연령과 관련된 변화를 연구한다. 종착역 내리막길은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인지적 저하를 나타낸다. 19번째, 신경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은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경 인지장애, NCD는 인지적 결손이 특징인 획득된 장애이며 알츠하이머병, 두뇌 손상이나 질병 또는 약물 남용 등과 관련되기 십상이다. 두뇌 세포의 손상은 정상적인 노화의 특징이 아닌 심적 능력의 마모를 초래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들이 죽어서 생기는 반점인 신경 플라크가 특징인데 80세 이후에 출현하기 십상이며 기억을 비롯한 인지 능력의 점진적 하락이 뒤따른다. 20번째, 어떤 주제와 영향 요인들이 성인 초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여정을 특징짓는가? 성인기는 연령과 관련된 사회적 단계들의 질서 정연한 순서를 밟아 진행하지 않는다. 우연 사건들이 삶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시계란 결혼, 자녀 양육, 은퇴와 같은 사회적 사건들에 있어서 한 문화가 선호하는 시점을 말한다. 성인기의 주도적 주제는 사랑과 일이며 에릭슨은 이것을 친밀감과 생산성이라고 불렀다. 21번째, 사람들의 웰빙은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변하는가? 자신감은 평생에 걸쳐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연령과 관계가 없다. 중년기 이후 정적 정서는 증가하고 부적 정서는 감소한다. 22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반응들을 촉발하는가? 사람들은 한때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단계로 슬퍼하지 않는다. 강력한 정서 표현이 슬픔을 해소시키지 않으며 사별 치료가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슬픔을 표출하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더 효과적이지도 않다. 에릭슨은 절망감을 극복하고 통합감을 형성하는 것을 성인 후기의 심리사회적 과업이라고
감각으로 간주하였다. 제6장 감각과 지각. 감각과 지각의 기본 개념. 첫 번째, 감각과 지각이란 무엇인가? 상향 처리와 하향 처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이란 감각 수용기와 신경계가 환경으로부터 자극 에너지를 받아들여 표상하는 과정입니다. 자, 감각이란 감각 수용기와 신경계가 환경으로부터 자극 에너지를 받아들여 표상하는 과정. 이 지각이란 이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사건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지각이다. 지각이란 이러한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사건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 이 감각과 지각은 실제로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의 부분이다. 상향 처리는 감각 수용기로부터 두뇌로 흘러가는 정보를 입력 수준에서 분석하는 감각 분석이다. 하향 처리는 경험과 기대를 통해서 정보를 걸러냄으로써 지각을 구성할 때처럼 상위 수준의 심적 과정이 주도하는 정보 처리이다. 하향 처리라는 것은 경험과 기대를 통해서 정보를 걸러냄으로써 지각을 구성할 때처럼 상위 수준의 심적 과정을 주도하는 정보 처리가 하향 처리.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감각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세 단계는 무엇인가? 감각은 첫 번째, 흔히 전문화된 수용기 세포를 통해서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 자극을 신경 흥분으로 변환하며, 세 번째, 신경 정보를 두뇌로 전달한다. 자, 감각은 전문화된 수용기 세포를 통해서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극을 신경 흥분으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신경 정보를 두뇌로 전달한다. 여기서 변환이란 한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정신물리학 연구자들은 자극의 물리적 특성과 그 자극의 심리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세 번째, 절대 역치와 차이 역치는 어떻게 다른가? 절대 역치 이하의 자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자극에 대한 절대 역치란 그 자극을 0.5의 확률로 의식적으로 자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크기를 말한다. 신호탐지 이론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배경 소음 속에서 희미한 자극을 탐지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개인의 절대 역치는 신호의 강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 기대, 동기, 각성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차이 역치, 다른 말로 최소 가지 차이 혹은 JND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 역치는 0.5의 확률로 두 자극을 분별할 수 있는 차이. 차이 역치, JND, 최소 가지 차이는 0.5의 확률로 두 자극을 분별할 수 있는 차이. 이 베버의 법칙에 따르면 두 자극을 다르다고 지각하려면 그 자극들이 일정한 비율만큼,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큼 차이를 보여야 한다고 한다. 점화는 우리가 절대 역치 이하의 자극이 제공하는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유동적이어서 역치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네 번째, 역치하 감각은 역치하 설득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역치하 자극이란 너무나 약해서 0.5의 확률로도 탐지할 수 없는 자극이다. 역치하 감각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감각은 너무나 유동적이어서 역치하 메시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다섯 번째, 감각 수능의 기능은 무엇인가?
감각수는 일정하거나 곤란적인 냄새, 소리, 촉감 등에 대한 민감도의 저하. 그러니까 민감도가 약해지는 게 이제 감각수능인데, 이러한 감각수능은 환경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게 해준다. 6번째, 기대, 맥락, 정서, 그리고 동기는 어떻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각 갖춤새는 우리가 세상을 지각할 때 사용하는 렌즈로 기능하는 심적 성향. 세상을 지각할 때 사용하는 렌즈로 기능하는 심적 성향이 지각 갖춤새이다. 학습한 개념, 그러니까 스키마는 모호한 자극을 특정 방식으로 체제화하고 해석하도록 점화한다. 동기뿐만 아니라 신체 맥락과 정서 맥락도 기대를 생성하여 사건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채색한다. 그 다음 시각, 감각 처리와 지각 처리. 7번째,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눈은 빛 에너지를 어떻게 신경 에너지로 변환하는가? 우리가 빛으로 보는 것은 광대한 전자기 에너지 스펙트럼의 단지 좁은 영역일 뿐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은 파랑, 보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파장에서부터 빨강을 경험하게 만드는 파장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 눈으로 들어오고 수정체가 초점을 맞춘 가시광선의 광자들은 눈의 안쪽면, 즉 망막에 가닿는다. 망막에서는 빛에 민감한 간상체와 색에 민감한 원추체가 빛 에너지를 신경 흥분으로 전환시킨다. 빛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색상은 파장에 의한 것이며 밝기는 강도에 의한 것이다. 8번째, 간상체와 원추체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정보가 눈에서부터 두뇌로 전달되는 신경통로는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빛은 망막에서 빛에 민감한 간상체와 색상에 민감한 원추체의 화학 반응을 촉발하는데, 이 광수용기들은 빛 에너지를 신경 충격으로 변환시킨다. 양극세포와 신경절세포가 처리한 후에 신경 흥분은 망막에서부터 시신경을 따라 시상으로, 그리고 다시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9번째, 우리는 주변 세상에서 어떻게 색깔을 지각하는가? 영 헬머holtz 삼원색 이론은 망막이 3가지 유형의 색채 수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오늘날의 연구들은 3가지 유형의 원추체를 발견하였는데, 각각은 3가지 삼원색 RGB, 빨강, 녹색, 파랑 중 하나의 파장에 가장 민감하다. 헤링의 대립 과정 이론은 3가지 부가적인 색채 처리 과정, 빨강 대 녹색, 파랑 대 노랑, 하양 대 검정 이라는 어떤 대립 과정을 제안하였다. 헤링. 오늘날의 연구들은 망막과 시상의 뉴런들이 원추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색채 관련 정보를 보색 쌍들로 부호한다 라는 사실을 확증해왔다. 2가지 이론, 그리고 이 이론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색채 처리가 2단계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열 번째, 자질 탐지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각 피질에 존재하는 자질 탐지기는 모양, 각도, 움직임 등과 같은 시각 자극의 특정 자질에 반응한다. 다른 피질 영역에 존재하는 초세포 군집은 보다 복잡한 패턴에 반응한다. 그럼 11번째, 두뇌는 어떻게 병렬 처리를 사용하여 시지각을 구성하는가?
두뇌는 병렬 처리를 통해서 시각의 다양한 측면, 그러니까 색깔, 움직임, 형태, 깊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룬다. 다른 신경조직이 그 결과를 통합하여 저장된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지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12번째,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지각 체제화를 이해했는가? 전경, 배경, 그리고 집단화 원리는 어떻게 지각에 기여하는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두뇌가 감각 데이터의 조각들을 게슈탈트 혹은 의미 있는 형태로 체제화하는 규칙들을 탐색하였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능가한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각 정보를 걸러내고 지각을 구성한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물을 재인하려면 우선 그 사물을 주변, 그러니까 배경과 차별되는 것, 즉 전경으로 지각해야만 한다. 우리는 근접성, 연속성, 폐쇄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자극들을 의미 있는 집단으로 체제화함으로써 질서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13번째, 우리는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를 어떻게 사용하여 3차원 세상을 지각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움직임을 지각하는가? 깊이 지각이란 것은 대상들을 3차원에서 지각하고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시각 절벽 등을 사용한 연구들은 많은 종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태어난 직후부터 세상을 3차원으로 지각한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망막부등과 같은 양한 단서는 양쪽 눈 모두의 정보에 의존하는 깊이 단서이다. 상대적 크기, 중첩, 상대적 높이, 상대적 운동, 선형 조망, 빛과 그림자 등과 같은 다른 단서들은 한 눈이 전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깊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상대적 크기, 중첩, 상대적 높이, 상대적 운동, 선형 조망, 빛과 그림자 등과 같은 다른 단서들은 한 눈이 전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깊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대상이 움직일 때 우리는 수축하는 대상은 멀어지는 것이고 확장하는 대상은 접근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스트로보스코프 운동이나 파이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막의 이미지들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움직임의 착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14번째, 지각 항등성은 어떻게 의미 있는 지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지각 항등성. 지각 항등성은 망막상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안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 색채 항등성은 불빛과 파장이 바뀌어도 대상에서 일정한 색채를 지각하는 능력이다. 밝기 항등성은 조명이 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일정한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이다. 두뇌는 주변 자극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 대상의 색채나 밝기에 대한 경험을 구성한다. 모양 항등성은 열리고 있는 문과 같이 친숙한 대상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이다. 크기 항등성은 망막상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대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대상의 크기를 아는 것은 거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거리를 아는 것은 크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달 착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한 거리 단서를 잘못 읽어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15번째, 회복된 시각, 감각 박탈, 그리고 지각 수능에 관한 연구들은 지각에 대한 경험의 효과에 관하여 무엇을 밝혀주는가? 자, 회복된 시각, 감각 박탈, 지각 수능. 경험은 지각 해석을 주도한다.
생득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외과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은 모양과 형태 그리고 온전한 얼굴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 감각 박탈 연구들은 감각 박탈과 지각 발달의 몇몇 측면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생의 초기 자극이 결여되면 두뇌의 신경체제화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세상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거나 상하가 역전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지각, 수능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만 새로운 맥락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시각 이외의 감각 16번째. 우리가 소리로 듣게 되는 음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음파는 공기가 띠 모양으로 압축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귀는 공기압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탐지하고 신경 흥분으로 변화시키는데 두뇌는 이것을 소리로 부호화한다. 음파는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이한 크기의 소리로 지각하며 주파수의 차이를 음고의 차이로 경험한다. 다시 음파는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이한 크기의 소리로 지각하며 주파수의 차이를 음고의 차이로 경험한다. 17번째. 우리는 소리 에너지를 어떻게 신경 메시지로 변환하는가? 소리 에너지를 신경 에너지로. 자, 외이는 귀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중이는 고막과 와우각 사이에 이제 공간이 중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내이는 와우각 삼반규관 전정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내이는 와우각 삼반규관 전정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도를 따라서 진행하는 음파는 일련의 기계적인 사건을 거쳐서 고막의 미약한 진동을 야기한다. 중위에 있는 소골들이 그 진동을 증폭하여 액이 차있는 와우각에 전달한다. 와우각액의 압력 변화가 초래하는 기저막의 흔들림은 모세포의 미세한 움직임을 초래하여 신경 메시지를 시상을 거쳐 두뇌의 청각 피질로 보내게 만든다.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 다른 말로 신경성 귀머거리라고 부르는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와우각 모세포의 손상이나 관련 신경의 손상이 초래하는 것이다. 전도성 청력 손실은 음파를 와우각으로 전달하는 기계적 시스템의 손상이 초래한다. 다시, 전도성 청력 손실은 음파를 와우각으로 전달하는 기계적 시스템의 손상이 초래하는 것이다. 와우각 임플란트는 청력을 회복시켜줄 수가 있다. 18번째, 우리는 어떻게 소리의 크기를 탐지하고 음고를 변별하며 소리의 위치를 파악한가? 소리 크기 탐지, 음고 변별, 소리 위치 파악. 자, 소리의 크기는 모세포 반응의 강도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단 말이지. 자, 소리의 크기는 모세포 반응의 강도와는 관련이 없다. 두뇌는 활동하는 모세포의 수로부터 크기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모세포의 수에서 그 크기를 해석한다. 장소 이론은 높은 음고의 소리를 듣는 방식, 그리고 주파수 이론은 낮은 음고의 소리를 듣는 방식을 설명해줍니다. 두 이론의 결합은 중간 범위의 음고를 듣는 방식을 설명해줍니다. 장소 이론은 음파와 와우각의 기저막을 자극하는 장소를 두뇌가 해부호화함으로써 특정 음고로 해석한다고 제안한다.
주파수 이론은 청신경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는 신경 흥분의 빈도를 해독해낸다. 고 제안한다. 다시 주파수 이론은 청신경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는 신경 흥분의 빈도를 해독해낸다고 제안한다. 음파는 한쪽 귀를 다른 쪽 귀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강하게 자극한다. 두뇌는 두 귀가 받아들이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여 음원의 위치를 계산한다. 자, 두뇌는 두 개의 귀가 받아들이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여 음원의 위치를 계산한다. 19번째, 우리는 어떻게 촉각을 경험하는가? 촉각은 실제로 앞각, 온각, 냉각, 통각 등 여러 감각의 집합이며, 다시 촉각은 앞각, 온각, 냉각, 통각 등 여러 감각의 집합이며 이것들이 결합하여 뜨겁다와 같은 다른 감각을 만들어낸다. 20번째, 어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우리의 통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짜약, 주의분산, 최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각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통각은 해로운 온도나 압력 또는 화학물질 등을 탐지하는 유해 수용기로부터의 입력과 같은 상향 감각과 경험, 주의, 문화와 같은 상향 처리를 반영한다. 다시, 이 통각이라는 것은 해로운 온도나 압력 또는 화학물질 등을 탐지하는 유해 수용기로부터의 입력과 같은 상향 감각과 경험, 주의, 문화와 같은 상향 처리를 반영한다. 한 이론은 척수에 있는 출입문이 통각 신호가 작은 신경 섬유를 통하여 두뇌로 전달되도록 열리거나 그 전달을 차단하도록 닫힌다. 고 제안한다. 생물, 심리, 사회적 조망은 통각을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합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통증 경험은 척수의 큰 섬유와 작은 섬유의 활동, 그러니까 생물학적 영향이 되겠는데, 척수의 큰 섬유와 작은 섬유의 활동, 그리고 통증으로의 주의 집중, 심리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문화적 기대, 사회문화적 개념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통증 경험은 생물학적으로 척수의 큰 섬유와 작은 섬유의 활동, 그리고 심리적으로 통증으로부터의 주의 집중, 사회문화적으로 문화적 기대라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 통증 치료는 흔히 가짜약과 주의 분산을 포함하여 신체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결합한다. 가짜약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주의와 반응을 약화시킴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 분산은 사람들의 주의를 고통스러운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암시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최면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몇몇 임상가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최면 후 암시를 사용한다. 21번째, 미각과 후각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며 어떻게 다른가? 미각과 후각. 미각과 후각은 모두 화학적 감각이다. 미각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이라는 5가지 기본 감각, 그리고 미뇌에 들어있는 미각 수용기 세포의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냄새의 복합체이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이라는 5가지 기본 감각, 그리고 미뇌에 들어있는 미각 수용기 세포의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냄새의 복합체가 미각이다. 후각은 기본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의 분자가 비강 위쪽에 있는 2천만 개의 수용기 세포들 중에 작은 군집에 도달할 때 냄새를 맡게 된다. 냄새 분자는 후각 피질이 해석하는
해 패턴의 수용기 조합을 자극한다. 수용기 세포는 메시지를 두뇌의 후각신경구로 전달하고 이어서 측두엽과 변연계의 구조들로 전달한다. 22번째, 우리는 어떻게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각하는가? 근육 감각을 통해서 신체 부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각한다. 전정 감각을 가지고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시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23번째, 감각 상호작용은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체화인지란 무엇인가? 감각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가 맛을 증폭시킬 때 감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체화인지란 신체 감각, 몸짓 등이 인지적 선호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다시 체화인지란 신체 감각, 몸짓 등이 인지적 선호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체화인지란다. 그 다음에 24번째, ESP의 주장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 주장을 검증한 후에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초심리학이란 초감각 지각, 에스퍼와 염력을 포함한 비정상 현상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세 가지 대표적인 검증 가능한 ESP 형태는 텔레파시, 마음과 마음 간의 소통, 천리안, 멀리 떨어진 사건의 지각, 예지, 미래 사건의 지각이 있다. 자, 검증 가능한 ESP 형태로 세 가지, 텔레파시, 천리안, 예지. 근데 회의론자들은 첫 번째, ESP를 받아들이려면 두뇌가 감각 입력 없이도 지각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데, 두 번째, 연구자들은 통제 조건에서 ESP 현상을 한 번도 반복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다.